뉴스 브리핑입니다. 동구 가하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인데요. 김선유 기자, 네. 영장 실질 심사가 18일 날 있었죠? 네. 지난해 동구 가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A군을 이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중을 실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거나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비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울산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날 그 피해 부모들이 그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죠? 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동구 가하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8시 울산법원 앞에서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다른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함께 울산 검찰청과 법원 사이에서 가해 교사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보육교사의 구속 사유는 뭔가요? 울산 법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심사를 통해 비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보육교사는 A군을 짐짝처럼 들어 던져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한쪽 팔을 잡아채 복도로 끌고 나가거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연약한 살을 반복적으로 꼬집는 등의 57건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혐의가 밝혀져 지난해 11월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비보육교사만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들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죠? 네. 경찰은 비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D 교사는 C 양에게, G 교사는 F 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한편 비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밝혀졌고, G 보육교사는 원장의 조카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다른 학대 피해도 발견했다고 하는데 네.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검찰은 최근 해당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성강력범죄 전담부 대부분의 인원이 동원돼 수사한 결과 당초 A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밝힌 57건의 학대 정황과 더불어 31건의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학대 피해 아동은 총 12명인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심판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 규칙과 관련해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울산시는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아동복지 담당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분리해 아동보호 담당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올해부터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안심 편의점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에는 이마트24와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울산에 소재하는 편의점 총 1,008개소가 아동 안심 편의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안심 편의점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편의점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결식 아동이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 위기 아동에 대해서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더불어 경찰 도착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해 2차 사고 방지와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지원은 이제 편의점 자체 상품인 도시락, 과자, 양말 등이 지원됩니다. 네, 김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한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이후 상황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법인분할 이후 현대중공업 자회사 지배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법인 분할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울산대까지 가면서까지 하면서 열었습니다. 우선 그 법인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됐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에 매출액이 9천억이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에는 매출액이 4,800억이었습니다. 2배가량이 증가한 것이죠. 조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1,080억이라는 것인데요. 통상 9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80억이면은 12%가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은 곳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 사측이 늘상 하는 말이 회사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중그룹 전체의 영업이익 중에서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자산으로만 보면 1.3%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9%를 넘는 비중으로 자산 대비 9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자, 올 초에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글로벌 서비스 지분을 38%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6,400억입니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고요. 지분 38%를 6,400억에 매각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총 주식 가치가 2조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기본적인 자산은 현대중공업 것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2조 원의 자산을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을 노조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몽준 회장과 정기선 부사장 등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분이 원래는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 말이 되면은 35%로 약간 상승하게 되는데요. 원래 정몽준 회장은 그 현대중공업 지분을 10%만 가지고 있었다가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 35%를 가지는 구조로 좀 더 올라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폭이지만은.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이익의 불균형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에게 유리하게 변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인적 분할의 문제점은 뭔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에서 사실 그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분할이 되면서 현대중 지주가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글로벌 서비스 주식 또 현대오일뱅크 주식 등 돈이 되는 것은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10%를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분으로 교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또 현대중장기의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주식을 교환하면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원래는 자회사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또 반대로 떨어지면은 이제 지주의 주가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현대중공업 지주의 주가는 약간은 좀 다운되는 구조로 가고 있었고 나머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가 추이가 특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 현대중공업 지주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다른 주가는 올라가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시점에서 누가 그렇게 했냐라고는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들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펀드들은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공시를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 기업은 분할을 먼저 한 후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런 금지하는 것을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할했는데 이제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왜 또 거기 사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정기선 부사장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랑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 사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상장 주식일 때 인수하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할한 이유가 나중에 현대중공업 지주랑 합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법인 분할이 노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기업을 분할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조의 그 단체 협약이나 또 고용, 또 임금, 노조 인정 등 이런 노동조합의 권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이나 채무의 이전과 같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만 이전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노조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소수 주주들의 권리 침해와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가 같이 수반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과 분할 재무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영권 승계와 또 막 얽혀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두 번 정도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한 주제라서 네. 정말 짧은 시간에는 다루기가 힘들고요. 또 이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중구 소식입니다. 중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차 타고 민원 척척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경 중구의회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 타고 민원 척척, 이거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이 제도는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의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행정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탄 채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일종의 드라이브스루 방법으로요. 중구청이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혁신중구의 실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우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전에 전화 예약 방법인데요.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신청한 후에 구청에 도착해서 신분을 확인한 후에 서류를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민원지적과에 바로 오셔서 민원지적과에 오시면 그 서편 출입구 앞에 사회적 배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벨을 누르시고 본인이 이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말씀하시면 이제 그 민원지적과 직원이 그 서류를 떼서 차까지 이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그 서류를 수령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정부24 앱 또는 정부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류를 신청하시고 그 수령을 이제 구청에 사실 경우에 구청에 오셔서 사회적 배려 주차장에서 벨을 누른 후 수령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아, 중구에는 사회적 배려 주차장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다만 화요일은 편의를 위해서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민원들이 있을 텐데. 예, 예.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류들이 17종에 달하는데요. 네. 거기는 주민등록 뭐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등의 17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행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서 이용 대상자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좀 편리한 서비스인 것 네. 같습니다. 최근 동천체육관에 코로나19 중구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네.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이 코로나19 접종센터는 전국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은 남구와 중구에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중구에는 동천체육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 동천체육관 접종센터는 지난 16일에 개소식을 한 후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확보 인력을 의사는 8명, 간호사 16명, 행정요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많은 인원을 접종할 수가 있고요. 이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 즉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고령자로서 중구의 대상자는 11,694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11,694명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접종 백신은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입니다. 네. 본인이 접종 이제 할지 말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75세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제 접종 희망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그 희망 확인서를 받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전산 입력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지만 본인이 접종할 수 있는 날짜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그 지정된 날짜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 그다음 기저질환이 없는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접종 의사는 법정 대리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확인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그게 이제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에 이제 그 통보를 해서 이게 본인들이 이제 맞을 수 있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지정한 날짜에 가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접종을 한 후에도 그 15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그다음 귀가 후에도 3시간 정도 평상시와 다른 그 뭐 몸의 상태라든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열이 있다든지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독근 오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근 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니터링을 3일간 해서 그러한 이상 반응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개인위생 수칙 등의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은 반드시 지켜서 건강을 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은 무대를 멈추게 하고 예술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술을 행하는 예술가의 관점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만 가득한 상황으로 많은 예술은 비대면 영상 예술로 표현되며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년 전 처음 울산에서 거리 공연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대중에게 춤을 어떻게 알리고 함께 할 수 있을지와 춤이란 장르의 다양한 표현법들을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무대라는 정해진 틀을 깨고 대중의 삶과 결합하며 생활이 예술이며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감동하는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춤이 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움직이는 거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건물, 상가, 그리고 행인들은 공연의 오브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한 면에서만 보던 무용 공연을 거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펼칠 수 있으며, 이해하기 힘든 예술로 간격이 적은 무용을 좀 더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 행위이며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울산에서는 한 해 많은 축제와 공연이 야외에서 펼쳐지고, 그 많은 공연들을 보면 무대를 세웠다 치우고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원래 그곳의 주인인 행인들과 상가의 주인들은 외면받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춤이지는 달랐습니다. 상인들과 함께하며 전국의 예술단체들은 우리의 공연을 보고 또 울산의 멋진 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춤의 해입니다. 전국의 많은 무용단체들은 공연을 준비할 것이며 저희도 울산이 무엇을 춤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와 함께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9년 전 춤이지를 처음 준비할 때처럼 지금은 변화를 강요받는 시기입니다. 그 강요에 떠밀려 자신의 상황이나 예술적 관점, 가치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식만 쫓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변화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변화들이 우리 예술가들을 단련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예술가라면 언제나 그렇듯 관객과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표현을 고민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예술은 정답이 없습니다.